안녕하세요. 클린심판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수형 종목에 따른 경기 특성 및 정오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구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구 종목의 경기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쿠션입니다. 원쿠션은 자신의 공이 레일에 한 번 이상 닿은 후 제1, 2 목적구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외의 기본적인 룰은 3쿠션 경기의 룰과 같습니다. 둘째, 캐롬 3쿠션입니다. 캐롬 3쿠션은 빨간 공 1개, 노란 공 1개, 흰 공 1개로 경기를 합니다. 수구가 제2 목적구를 마치기 전 3번 이상의 레일을 마친 경우 1득점이 인정됩니다. 셋째, 포켓 9볼입니다. 9볼은 1번부터 9번까지의 목적구와 한 개의 수구를 가지고 하는 경기이며 공의 오름차순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진 가장 낮은 번호의 공을 수구로 공격해야 합니다. 목적구를 정당하게 공격해서 마지막 공을 넣은 사람이 해당 세트를 획득하게 됩니다. 주로 부심은 따로 없이 주심으로만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구 종목의 첫 번째 오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 고성군수배 전국 당구대회 3쿠션 여자부 결승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결승전 경기 중 4이닝 2대3으로 뒤지고 있던 A 선수가 뱅크샷을 시도했고 수구가 1목적구를 향해 빠르게 진행해서 스치듯 터치됐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진행된 수구 때문인지 심판이 1목적구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심과 합의 판정을 했지만 부심 또한 상황을 보지 못해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선 오심 사례의 원인은 주심과 부심의 주의력과 집중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당구 종목은 수구가 목적구를 맞춰야 득점을 인정하는데 수구가 목적구를 빠르게 스치고 지나가 심판이 정확하게 보지 못했고 이는 경기 진행에 있어 주심의 주의력과 집중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심은 주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주심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을 주시해야 했으나 부심 또한 주의력과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오심이 발생하자 A 선수는 득점이라고 항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진행됐죠. 당황한 듯 A 선수는 다음 이닝에서 자신의 공을 바꿔치는 실수를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기를 잡았고 결국 우승을 차지했죠. 경기 후 A 선수는 심판의 오심으로 승부욕이 자극돼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웃으며 인터뷰를 했지만 심판의 오심 판정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자신의 판정 하나하나가 경기에 막중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 선수들의 경기력 요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판정 시 항상 신중을 기하고 판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 규칙 및 판정 방법 숙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어서 당구 종목의 두 번째 오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9회 국토 정중앙배 2021 전국 당구대회 초중등부 포켓 9볼 조별리그 1조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학생부 경기는 지도자 배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체육관 입장이 불가했으며 지도자 배석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만 송출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해당 선수의 담당 지도자는 해당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중 A 선수가 테이블 위 마지막 공, 즉 9번 공을 정당하게 넣었으나 수구가 함께 포켓에 들어가 파울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파울과 함께 이뤄진 공격이었기 때문에 A 선수의 공격은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 선수인 B 선수에게 공격권이 넘어가며 9번 공을 정해진 스팟에 두고 프리볼, 즉 볼인 핸드로 진행하게 됩니다. 심판은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바로 해당 세트를 끝냈으며 다음 세트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공을 새로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에 이 선수가 심판에게 위와 같은 룰을 설명했고 심판이 9번 공에 정해진 스팟을 찾지 못하자 선수 B가 다시 한번 정해진 스팟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테이블을 전 세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두고 경기를 진행시켜야 하지만 이미 테이블 위에는 모든 공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선수가 다른 공들을 건드리지 않고 9번 공을 넣음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선 사례와 같이 테이블 위 마지막 공을 넣으면서 파울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당 심판의 순간적인 착오로 인해 해당 세트를 종료시켰으며 이에 선수가 심판에게 룰을 알려주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심판이 당황한 나머지 정해진 스팟을 찾지 못하고 새로 꺼낸 공들을 정리하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오심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포켓 종목의 룰 숙지 미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지도자는 체육관 밖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경기가 종료된 후 연맹을 통해 질의서를 보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접수된 질의서의 답변으로 해당 심판은 심할서를 제출했고 심판위원회 내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아가 체계적인 심판 교육과 여러 종목을 볼 수 있는 심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당구 종목에 있어서 심판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심판 수행 중 득점이다 아니다의 문제로 어필하는 상황인데 선수 A가 심판에게 어필하지 않고 상대 선수 B에게 직접 어필을 한다면 이때 심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구 종목은 멘탈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A 선수에게 경고를 줘야 합니다. 게다가 두 선수 중 한 사람이 선배 선수라면 후배 선수는 자신의 생각을 어필하기 어렵습니다. 심판은 양 선수 모두의 멘탈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때 심판에게 필요한 개념은 당구가 멘탈 스포츠라는 겁니다. 둘째, A 선수에게 경고할 때 심판의 말투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해야 합니다. 경고를 줄 땐 득점의 판정은 심판이 하는 것이고 경기 진행에 있어 어필할 내용은 심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상대 선수에게 직접 어필함으로써 공정한 시합 운영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unsportsmanlike conduct, 즉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판단하고 몰수패 처리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심판의 성향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 과정입니다. 셋째, 심판은 본인의 판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선수의 어필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판정이 확실치 않다고 생각된다면 부심과 상의하거나 상대 선수에게도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안 되면 관중에게라도 물어야 합니다. 이때 확실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서 심판의 판정이 모호하다면 심판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선수는 심판의 판정이 오심이라 할지라도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하고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심에 대한 심판의 징계나 처분은 차후의 문제며 이는 심판위원회의 문제입니다. 심판은 자신의 판정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필요 이상의 자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한다면 깊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겁니다. 또한 피해를 준 선수에게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자신도 모르게 피해 입은 선수의 편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심판은 자신의 판정이 확실하다면 1차로 한 번 더 판정합니다. 그래도 어필하면 2차로 한 번 더 판정을 확인해 줍니다. 그럼에도 거듭 어필한다면 심판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이행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억울한 선수가 있다면 정당한 소청 절차에 따라 소청을 하면 됩니다. 심판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 본인도 심리적으로 다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정당한 어필에 대한 정당하고 바람직한 일의 순서와 진행 과정도 모르는 심판이라면 계속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선배 심판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면 당당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훈련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구 종목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첫째, 비인기 종목 심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당구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스누커 종목은 비인기 종목으로서 심판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듯 비인기 종목에 대한 심판 인원 충당 및 심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목을 관리할 심판, 임원진 등이 부족한 상태로 시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심판 지원과 교육 자체가 부족해서 심판 자질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으나 현재는 스누커에 흥미를 느끼는 심판이 많이 생겼습니다. 나아가 연맹도 적극적으로 발굴과 양성에 힘을 쏟고 있으니 종목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꾸준히 필요할 겁니다. 둘째, 비디오 영상 판독의 선별적 도입입니다. 현재 세계당구연맹 및 대한당구연맹에서는 심판 판정 시 비디오 판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경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비디오 판정을 선별적으로 도입해서 인적 오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바둑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둑의 경기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대국은 빈 판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대국의 목표는 대국 종료 시 상대방보다 더 많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둘째, 흑 대국자가 먼저 시작합니다. 대국자는 빈 지점에 자신의 돌을 번갈아 가며 놓습니다. 셋째, 일단 놓은 돌은 절대 이동할 수 없습니다. 단 상대방 돌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인 경우 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둑 종목의 오심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 내셔널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준 플레이오프 토너먼트 최종 5국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내셔널 바둑리그의 치열한 정규 시즌 종료 후 좋은 성적을 거둔 두 팀이 겨루는 준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경기는 5경기 중 4경기까지 양팀 2대2로 치열한 승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5국, 이 경기에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의 결과가 달려 있었는데요. 막바지 종반전쯤 되자 경기는 선수 A의 승리를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로 기울었습니다. 다만 바둑에는 초읽기라는 규칙이 존재하는데 하변에 흑돌 2점을 때려내면서 마지막 초읽기에 몰리자 선수 A는 시간이 부족한 나머지 사석을 먼저 드러내고 개시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상대 선수 B가 심판석에 있던 심판에게 즉각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심판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심판은 선수 B가 이의를 제기하자 다가와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선수 A의 행동은 경기 규정 제18조 반칙 8항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반칙패를 선언했어야 하는데 잠시 규정에 혼동이 있었던 심판은 경고 1회만을 부여하고 경기 재개를 지시했습니다. 심판의 이와 같은 지시로 인해 양팀 감독에게 항의가 들어오자 결국 심판은 대국을 중단한 후 이길 판정하는 것으로 판정을 유보하게 됩니다. 이후 내셔널 바둑리그 운영위원회가 소집됐고 소집 결과 최종 반칙패를 선언하며 그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심판은 생방송 대국에 긴장을 했고 이에 즉각적인 판정을 내리게 됐으며 룰 숙지 또한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앞선 오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제18조 반칙 8항에는 착점 후 개시기를 누르고 사석을 드러내는 행위를 반칙패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사석, 즉 잡힌 돌의 개수에 따라서 규정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수와 심판도 가끔 혼동하는 규칙이기도 합니다. 이에 심판은 비록 생방송 중이긴 했어도 경기를 잠시 중지시킨 후 정확한 규정을 확인한 다음 판단해야 했을 겁니다. 오심의 결과 바둑 역사상 최초의 판정 유보라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내셔널 바둑리그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팀에서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인 최종국에서 패배함으로써 탈락하게 됐습니다. 이는 심판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시킨 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둑 경기에는 VAR이 없으며 다수의 대국이 열릴 경우 선수 개개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정을 하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심판의 역량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 전 규정집을 한 번 더 숙지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규정집을 소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집중해야 하며 웬만한 대국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어서 바둑 종목의 정심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 대주배 남녀 프로 시니어 최강대회 본선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해당 경기는 치열한 예선전을 끝내고 승자들만이 올라온 본선 첫 대국이었습니다. 양 선수 모두 치열한 경기를 펼치면서 관전자들에게 흥미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B 선수가 착점을 하고 사석을 드러내고 있던 도중 개시원이 착점을 했다고 보고 A 선수의 초읽기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개시원은 초읽기를 부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A 선수는 경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상대 대국자가 사석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돌을 먼저 착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규정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둑 규정에는 상대 선수가 사석을 드러내고 있을 때는 착점을 하게 되면 반칙패, 사석을 모두 드러내고 손을 떼어냈을 때 착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해당 경기에는 해설자가 본 대국의 심판을 겸직해서 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 선수가 사석을 드러내고 있던 도중 A 선수가 착점을 하자 B 선수는 해당 규정을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심판은 해당 경기를 잠시 중단시킨 후 규정집을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A 선수에게 기권패를 선언하게 됩니다. 심판은 해당 규칙을 알고 있었지만 규정집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 신중하게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는 보다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선 사례가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정확한 판정을 내린 뒤 얼마 뒤에 있었던 대국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이때도 앞선 사례가 선례가 돼서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수들은 해당 규칙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며 심판도 마찬가지로 규칙을 정확히 숙지해서 올바른 판정을 내려야 할 겁니다. 이어서 바둑 종목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첫째, 대국전 준비 과정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TV 대국의 준비 과정을 마무리까지 살펴보면 허술한 측면이 많습니다.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심판위원과 경기위원, 기록원, 개시원은 경기 시작 30분 이전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 구성원들은 운영본부가 허가하지 않은 물품을 경기장에 반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거의 사문화돼서 지켜지지 않고 있죠. 이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대국전 준비 작업 중에는 돌통의 돌들을 점검하는 것도 있습니다. 흑돌은 181개, 백돌은 180개를 갖춰놓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 개수를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자는 표준 규격의 바둑알을 모두 담으면 돌통이 넘친다고 하는데 만약 넘친다면 바둑통이나 바둑돌 중 한 군데가 불량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실제로 점검해보면 백돌통에서 흑돌이 나오거나 깨진 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심판 입회하에 관계자가 돌통에서 바둑돌을 드러내서 소독을 하고 깨진 돌을 제거한 뒤 돌의 개수와 관계없이 바둑통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방송 도중 돌이 모자라서 서로 교환하거나 깨진 돌을 치워놓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또한 사전 돌가리기를 심판이 없는 곳, 예를 들면 검토실에서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선수나 감독이 심판이 보는 가운데 대국장에서 돌가리기를 하는 것이 훨씬 격조 있고 투명합니다.
바둑이 스포츠를 표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대국 중 바둑돌이 부족해서 사석과 교환하는 등의 상황이 프로대국에서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국전 돌통의 돌을 점검해서 가득 채워놓으면 위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반칙패에 대한 새로운 시선입니다. 대국 태도나 습관이 나쁜 대국자에게 사전에 주의를 주는 경우 감정이 상해서 항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벌칙이 경고와 반칙패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사들 사이에서는 대국 종료 후 시계를 끄지 않고 일시정지를 누르고 기권해야 하는 바둑을 상대방의 반칙패를 위해서 일부러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구의 반칙 행위에 대한 옐로우, 레드카드가 영국 교통신호에서 유래됐다는데 바둑은 주의와 경고를 그린, 옐로우 카드로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는 데다가 주의는 2번까지 줄 수 있고 3번째 경고를 받은 후 주의를 1회라도 받으면 반칙패를 주는 식인 셈이죠. 주의의 효력은 그 대국으로 소멸되고 경고는 누적이 돼서 2번의 경고를 받으면 심판위원회에서 다음 시합을 나갈 수 없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경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지점은 1년으로 책정하고 실격, 반칙, 기권패는 기본적으로 1회 출전 금지이지만 사안에 따라 심판위원회에서 가중처벌을 할 수도 있게 하는 겁니다. 한국기원과 대한바둑협회가 인정하는 모든 대회와 TV대국은 정규적인 룰에 의해 진행되지만 어린이 대회나 여타 대회는 로컬 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대회 등 로컬 룰이 적용되는 대회에서는 주의의 횟수와 제한이 없다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컬링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컬링 규정집 첫 페이지에는 The Spirit of Curling, 즉 컬링 정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컬링 정신에서는 경기 규칙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분쟁 사항에 관해 경쟁하는 팀들끼리 원만하게 양보하며 신사적인 컬링 경기를 하길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경기 심판의 지적 이전에 위반 사항을 범한 팀들이 컬링 정신에 입각해 스스로 위반을 상대 팀에게 알리고 처리하고 있으며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심판이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중재 역할을 합니다. 이어 아이 온 더 호그, 즉 전자 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수들이 컬링 스톤을 투구할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호그 라인을 넘어서기 전에 손에서 스톤 핸들을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측면에 배치되어 있던 심판들조차 육안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약 10여 년 전부터 아이 온 더 호그라는 전자기기가 도입됐고 그 판독의 결과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심판 판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디오 판독 및 전자기기의 활용으로 인해 많은 종목에서 정확한 심판 판정에 큰 도움을 받고 있지만 비디오 판독 또한 촬영된 영상을 인간인 심판이 판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전자기기 또한 기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부작용은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컬링 종목의 오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예선 라운드 로빈 제6경기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컬링 종목 종주국인 영국과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영국팀이 2점을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영국의 무어헤드 선수가 마지막 10엔드에서 2점 득점이 가능한 투구를 진행하다가 전자 핸들에 의해서 호그라인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로써 기대하던 연장전 돌입에 실패하고 말았죠. 올림픽 경기에서는 모든 경기가 실시간 방송되며 경기장 내부의 모니터에 리플레이 되는데요. 이때 무어헤드 선수가 호그라인에 도달하기 전에 손이 이미 스톤 핸들에서 떠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컬링에서는 비디오 판독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자 핸들이 이미 적발한 호그라인 위반 사항에 관해 판정을 번복하지는 않았으며
위반을 범한 무어헤드 선수도 억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방송된 영상을 본 시청자들로부터 해당 사례는 명백한 전자핸들의 오작동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앞선 사례에 대한 오심의 원인은 전자기기에 의한 기술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심이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심판 판정을 위해 도입한 전자핸들이 오히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로 하여금 불안의 요소로 인식되고 그 판정 또한 심판과 대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게 돼서 2021년부터 치러지고 있는 컬링 국제대회에서는 더 이상 기존의 전자핸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확한 판정을 위한 세계 컬링 연맹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전자핸들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처음 도입하기 위해서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협업 개발 중에 있습니다. 판정의 보조수단이 되는 비디오 장치와 전자기기 등은 기술적 오류로 인해 오심 판정이 내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원활한 경기가 진행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해 당사 조직의 판정 보조기기의 오류에 관한 사항을 빠르게 알리고 또 적극 건의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도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서 컬링 종목의 점수 계산 방식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컬링의 점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팀에 각 8개씩인 컬링 스톤을 양 팀이 번갈아 가며 모두 투구하게 되면 1엔드가 끝납니다. 모든 투구를 마치면 하우스라고 불리는 원 안에 남아있는 스톤의 개수로 득점을 계산합니다. 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의 스톤보다 가까운 스톤의 개수가 점수로 인정되기 때문에 스톤을 얼마나 중심에 가깝게 위치시키는지와 해당 엔드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로 던질 수 있는 권한인 후공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가려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엔드에 득점하게 된 팀은 2엔드의 선공으로 경기를 이어가야 하고 반대로 1엔드에서 득점하지 못한 팀은 2엔드에 후공을 가져감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1엔드의 양팀 모두 점수를 득점하지 못하고 0대 0으로 끝났다면 1엔드에 후공을 가지고 있던 팀이 2엔드에서도 후공의 권한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팀 전략을 위해 때때로 후공팀은 1점 정도를 득점하는 대신 마지막 투구의 스톤으로 상대방의 스톤을 쳐내면서 본인 팀의 스톤도 함께 내보내는 전략을 펼쳐 후공을 유지하면서 다음 엔드에 다량 득점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이어 2008년 새롭게 추가된 믹스더블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믹스더블 종목은 매년 세계 믹스더블 컬링 선수권 대회를 치르면서 발전을 거듭해 오다가 마침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편성됐습니다. 해당 종목은 남녀 각 한 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경기를 진행합니다. 투구하는 스톤도 한 팀에 각 5개씩 주어지기 때문에 경기 시간이 일반 컬링 종목에 비하면 짧은 편입니다. 또한 후공팀이 일부러 0대 0의 전략을 끌고 나갈 때 관객들은 컬링에 대해 수비적이고 지루한 경기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엔드가 0대 0으로 마치게 되면 다음 엔드에는 선후공이 맞바뀌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전 엔드에서 후공을 가지고 있던 팀에 대한 페널티의 의미였습니다. 이어서 컬링 종목의 두 번째 판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믹스더블 컬링 예선 라운드 로빈 제2경기에서 있었던 사례이며 이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와 노르웨이 팀 선수들 간의 경기 중 1엔드 마지막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양팀 각 한 개의 스톤이 하우스 중심에 가깝게 위치한 탓에 선수들도 판단이 어렵자 심판에게 판정을 요청했습니다. 통상 심판은 이런 상황에서 컴퍼티션 다이얼 메이저라는 계측 도구로 측정한 뒤 어느 팀의 스톤이 중심에 더 가깝게 위치했는지를 판정합니다. 하지만 중심의 심지 부분에 양 팀의 스톤이 너무 가깝게 위치한 탓에 계측 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심판은 육안으로 약 5분간의 심도 있는 계측을 시도했습니다. 육안 계측 이후 심판은 양 팀의 스톤이 너무 비슷하게 위치해서 0대 0을 선언했지만
판정에 불복한 노르웨이 팀의 남자 선수는 심판장에게 두 번째 의견을 요청합니다. 심판장 또한 0대 0을 선언하자 노르웨이 선수는 억울함을 뒤로 한 채 컬링 정신에 의해 판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엔드를 속개했죠. 후공으로 1엔드를 시작했던 노르웨이는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면서 득점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 계측 상황을 맞이하면서 0대 0 판정으로 2엔드에서 선후공이 뒤바뀌게 됐습니다. 결국 노르웨이 팀은 비교 우위의 조건으로 경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에서 3대 4로 패하게 됐습니다. 앞선 판정이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컬링 규정집 첫 페이지에는 더 스피릿 오브 컬링을 명시하며 경기 규칙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분쟁 사항에 관해서는 경쟁하는 팀들끼리 원만하게 양보를 하면서 신사적인 컬링 경기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는 경기를 진행했던 심판들과 세계 컬링 연맹의 경기위원회 등에서 간과했던 예외 사항이었죠. 이는 2018년 10월 세계 컬링 연맹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졌고 믹스 더블 컬링에서 유관 계측을 포함한 심판의 계측으로 선언된 0대 0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선후공을 맞바꾸지 않도록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앞선 사례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모든 인간과 기계가 완벽하지 못하듯 때로는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 또한 완벽하지 못하고 허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심판은 많은 사례 연구와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경기 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 오류나 공정한 경기를 위한 개선 사항이 있다면 이해 당사 조직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역도 종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도란 바벨을 들어 올린 후 심판이 다운 사인을 보낼 때까지 팔과 다리를 쭉 펴고 부동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역도는 인상 자세와 용상 자세 순으로 두 종목을 치러 총 중량으로 승패를 가르게 되는데요. 인상과 용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낚아채다라는 뜻을 가진 인상은 바닥에 놓인 바벨을 폭넓게 쥐고 한 번에 머리 위까지 올려서 그 상태에서 일어서는 자세를 말합니다. 자신의 어깨폭의 두세 배가 되도록 양손을 넓게 잡고 중량을 허리까지 끌어올림과 동시에 팔꿈치를 완전히 펴고 바벨 밑으로 주저앉았다 일어서게 되는데요. 이 복합 동작이 단 0.5초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다음으로 용상은 영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크게 두 동작으로 나뉩니다. 제1동작인 클린은 말 그대로 역기를 바닥에서 깨끗하게 치워 올리는 동작입니다. 클린을 마치면 어깨 높이의 역기가 위치하게 되며 이를 하체의 반동을 이용해서 머리 위로 뽑아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러한 마무리 단계를 제2동작, 저크라고 합니다. 이어서 역도 종목의 판정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역도 여자 76kg급 경기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해당 종목에 출전한 A 선수는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했는데요. 이때 A 선수를 향한 심판 판정에는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A 선수는 이날 출전 선수 중 가장 무거운 138kg을 신청하면서 투혼을 불태웠습니다. 1차 시기를 실패한 그는 오히려 2차에 무게를 올려서 140kg을 시도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라는 외침과 함께 시작한 2차 시기에서 역기를 들어 올렸지만 자세가 불안정하다는 심판의 판정에 결국 성공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명의 심판 중 2명의 심판이 팔이 흔들렸다고 지적한 거죠. 그러나 A 선수보다 훨씬 팔에 안정감이 없었던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는 억울한 판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게다가 A 선수의 최종 자세가 다른 국제대회에선 성공 판정을 받는 범위이기도 했습니다. 앞선 사례는 심판의 판정에 의구심을 남긴 사례였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공정한 경기를 펼치기 위한 심판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경기를 전개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경기장에 대한 태도, 경기자의 전반적인 통제 및 조절을 통해 관객의 가슴을 울리고 경기를 고조시켜서 그 결과 경기자가 힘을 내서 충분한 경기를 전개하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심판의 역할이자 기능입니다. 둘째, 심판은 경기자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경기자가 없는 심판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은 경기자를 위해 각자의 존재에 의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경기자가 방심하지 않고 좋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기 진행 중 항상 공평한 규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반면 경기에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판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경기는 의미 없는 본능적인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바른 경기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경기에서 임원이나 선수들이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마땅한 자세일 겁니다.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정정당당히 싸우겠다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며, 만약 반칙을 일삼으며 승리를 고취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스포츠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이에 대한 공정한 자세를 갖추고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바른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스스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수형 종목에 따른 경기 특성 및 오심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